글쓰기를 마음먹고 시작하려고 해도 이런 일기 같은 거를 어떻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리지 하는 고민 때문에 주저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누가 읽어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이 고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글을 쓸 때마다 계속 자기 의심에 부딪혀서 꾸준히 글을 쓰지 못합니다. 글쓰기 고민을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글쓰기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는 거겠죠. 현대 프랑스 문학계를 주름 잡았던 롤랑 바르트는 글쓰기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사적 글쓰기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타동사적 글쓰기인데요. 글쓰기를 둘로 나눈 롤랑 바르트의 지혜를 빌리면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고종석의 문장을 통해서 롤랑 바르트가 말한 두 가지 글쓰기 종류를 살펴보면서 사적인 나의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두 가지 글쓰기 팁도 말씀드릴 테니까 내 글에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롤랑 바르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다던가 나를 어필하겠다던가 하는 목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글쓰기 자체에 집중하는 걸 자동사적 글쓰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에크리뱅이라고 불렀죠. 반대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을 타동사적 글쓰기라고 불렀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에크리방이라고 새롭게 정의했어요. 롤랑 바르트는 이 두 가지 글쓰기를 좀 더 복잡하게 다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글쓰기에는 나를 조준하는 방향과 타인을 조준하는 방향, 두 개의 방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나를 위한 글쓰기와 타인을 위한 글쓰기가 있다는 그 뻔한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글쓰기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른 채로 글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적인 일기 같은 글을 쓰면서도 남에게 보여주어서 호응을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지 않으시나요? 혹은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지만 정작 나 자신도 설득하지 못한 채로 글을 쓰고 있진 않으시나요? 사실 내 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일기 같은 글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 하는 고민 자체가 이 문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애초에 일기 같은 글을 SNS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기는 일기대로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쓰고 SNS에 올려서 반응을 얻거나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오로지 그 목적에 맞게 글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쓰는 이 글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건지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글쓰기 실력이 월등히 향상됩니다. 목적이 확실하니까 중언부언하면서 쓴 사람마저 길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오로지 나를 향해서 나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을 때 타인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즉 자동사적 글쓰기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타동사적 글쓰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SNS를 마치 일기장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NS는 나만 보는 공간이 아닌데도 말이죠.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됐지만 제대로 글을 쓰겠다면 내 일기장과 SNS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기는 일기대로 나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쓰고 SNS는 나의 생각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때 글쓰기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책 고종석의 문장에서 나온 롤랑 바르트의 글쓰기 구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글쓰기 팁을 빠르고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를 가깝게 쓰는 거예요. 글 쓰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제인데요. 이건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글을 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너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시들고 온천지의 바다가 말라서 사라질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라고 쓰면 주어인 너를과 사랑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너를이라는 주어와 사랑이라는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이 시들고 온천지의 바다가 말라서 사라질 때까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라고 쓴다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를 좁혔으면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문장을 한눈에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런 사소한 습관에서 가독성 좋은 글이 탄생하는 만큼 꼭 글을 쓸 때 유념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문장 한 번쯤 들어보셨죠? 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라는 문장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과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의 첫 문장입니다. 역사에 남은 고전 중에서는 인상적인 첫 문장을 시작하는 책이 많아요. 첫 문장은 독자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와 똑같습니다. 이 인사말이 얼마만큼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내 글이 얼마만큼 읽힐지가 결정되죠. 같은 의미에서 마지막 문장은 독자에게 건네는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을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책도 똑같은 거죠. 글을 다 쓴 다음에 내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얼마만큼 매력적인지 되돌아보는 습관만으로도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준석의 문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아는 방법과 실전 글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인문학적 소양은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의 깊이를 결정하는데요. 이 책은 많은 글쓰기 책들 중에서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내 글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후반부에는 어떻게 글을 고치는지 실제 예시가 풍부하게 나오니까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팁들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글쓰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영상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한편의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더 유익한 글쓰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스토랑이었습니다.